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저입니다. 오규원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소설로 읽는 세종의 여진 정벌기. 자, 오늘은 세종대왕님에 관한 책이네요. 1433년 파저강에 울려 퍼진 승리의 포효. 우리가 몰랐던 병법가 세종을 만나다. 자, 국사 시간이나 학교에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전쟁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다룬 내용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진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세종대왕의 여진족 정벌, 여진정벌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병법가 세종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든 못하시는 일이 없으셨겠지만 한층 더 세종대왕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파저는요, 파저강의 그 지역명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책은 또 소설이기 때문에 저 또한 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좀 됩니다. 저는 모든 책을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다른 책들은 저자분의 생각들 들어가는 글이나 프롤로그를 보면서 책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도 하고 천천히 읽다 보면은 정보 전달의 의미로서 그런 목적으로서 저도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소설은 좀 다릅니다. 소설은 인물들의 대사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뇌를 집중해서 사용을 해야 그나마 좀 원래 부족합니다만 덜 부족하게 그나마 좀 덜 부족하게 이 책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지은이 오견님에 대해서 작가님의 프로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1958년 서울 출생, 중앙대 졸업 후 회사원 생활. 2004년부터 세종실록을 읽다가 2014년 장비와 마트료시카 출간을 계기로 퇴직했다. 이듬해 훈민정음의 사라진 글자인 순경음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2018년 시도요체의 비밀을 출간. 이후 실록학교에서 세종실록을 공부하고 논어 등반학교에서 세종의 통치사상 기반인 대학연의를 공부했다. 2024년 10월에 두 번째 세종소설 파저를 완성하였으며 지금은 다음 소설을 구상 중에 있다. 최근에 나온 소설입니다. 굉장히 신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등장인물 소개가 있습니다. 일러두기 부분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역사에 익숙지 않은 독자를 위해 주석을 달았고 임금의 호칭은 사후시호를 따랐다. 등장인물 태종, 조선 3대 국왕, 정한대군 이방원, 셋째 아들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연화방 세자전에서 보국, 나라를 지킴의 지혜를 가르친다. 세종, 조선 4대 국왕, 충녕대군 이도, 아버지 태종에게 군왕 교육을 받고 병법을 연구한다. 즉위 14년 가을에 여진 야인들이 여연을 침구하자 신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정벌을 단행한다. 변계량, 판부사. 학식이 뛰어난 노신으로
세종과 병법 논쟁을 벌이고 군왕에게 병법이 필요한 이유를 깨우쳐준다. 윤소종, 병조판서. 조선을 염탐하러 온 명나라 사신 탈환 불화에게 정한대군 방원과 함께 위계를 펼친다. 신상, 예조판서. 신중하고 판단이 정확해서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세종에게 조언한다. 최윤덕, 도절제사 겸 중군 원수. 세종에게 여진 정벌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세종은 불가론에 담긴 속뜻을 읽고 그를 정벌군 수장으로 삼는다. 김소소. 어려서 여진에 끌려갔다가 성인이 돼 돌아온 조선 백성으로 훗날 김자환으로 개명했다. 파저강 정벌에 참가해 공을 세운다. 왕가인. 이성계의 여진 출신 무장. 명황제의 초안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요동으로 돌아가나 황제가 조선을 넘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위기 때마다 이방원에게 알려준다. 태조 고황제. 명나라 건국 황제인 주원장. 천인 출신으로 홍건적에 가담해 황제가 됐으나 이성계에게 당한 굴욕을 잊지 못하고 호시탐탐 침공 기회를 엿본다. 건문 황제, 건문제. 명나라 2대 황제. 태조 고황제의 손자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친족 제거를 추진하다가 친숙부 주체의 반란으로 권좌에서 쫓겨난다. 영락황제, 영락제. 명나라 3대 황제, 주체. 달단족, 몽고, 정벌에 앞서 조선을 묶어둘 속셈으로 여진을 조선 견제 세력으로 키운다. 탈환불화. 여진 출신 명나라 무장. 과거에 이성계에게 당했던 모욕을 갚으려고 황제 사신을 자청해 조선에 온다. 동맹가천모가. 함경도 일대에 거주하던 여진 야인의 우두머리. 복종과 배반을 반복해 세종이 경계하는 인물이 된다. 훗날 청나라를 건국한 태조 누르하치의 6대 조상이다. 이만주. 파저강 상류 오녀산성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 우두머리. 평안도 여연 일대를 침구해 세종이 분노한다. 심타남노. 여진 야인족장. 이만주와 함께 여연을 침구한다. 임함라. 여진 야인족장. 이만주와 함께 여연을 침구한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주로 왕들의 이름과 주요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여진족들도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목차를 따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목차만으로도 또 역사에 또 깊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내용이 조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용간 전쟁. 갑사는 평복에 칼을 차고 행수는 말을 타고 뒤따르게 하시오. 세종다운 하명이었다. 매일 아침 호위무사에게 갑옷을 입게 하고 나이든 행수에게 먼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았다. 때늦은 더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격식에 찬 위엄이 그랬다. 지신사, 오늘날 비서실장. 지신사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전하, 의례에 따른 거둥 절차이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의례가 과하오. 강물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오나, 어찌 행수가 말을 타고 뒤를 따르겠사옵니까? 말을 탔으니 뒤를 따르라는 것이오. 아니면
어가 앞에서 말을 타고 가야겠어. 그런 것이 아니오라. 행수는 어가를 인도하는 자이온데 어찌 뒤를 따르라 하시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마음 같아서는 오지 말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뒤를 따르라는 것뿐이요. 더는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리 하도록 하오. 전례에 없는 일이옵니다, 전하. 지금 의례를 고치고 있지 않소. 상황전 문안 행차에만 그러라는 것이니 개념치 마시오. 전하, 서두르시오. 세종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신사는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서두르라는 말에 마지못해 물러갔다. 제왕에게는 자기 땅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 이치를 깨닫고 정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대대손손 복이 될 것이나 과해서 오만하면 폭군이 되고 부족해서 옹졸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충령, 세종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어질고 총명해서 왕세자가 됐지만 군왕 교육은 받지 못했다. 경사를 두루 읽었다 하나 나라를 다스릴 지혜는 서책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태종은 세자에게 궁궐 밖의 세상 경험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는가? 임금된 나비로서 강무 한 번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없고 저잣거린 아들이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후회가 큰 만큼 염려도 깊었다. 세자에게 권도와 상경을 가르치고 이 나라의 100년, 1000년을 내다보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봤다. 세자 스승은 물리만 터득한 자여서는 안 된다. 경사에 능할 뿐 아니라 생사를 걸고 산과 강을 넘나들며 지친 말에 몸을 맡겨본 자라야 한다. 몇 날 며칠을 두고 고민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신료는 없었다. 그들은 대개 문이 차면 무가 부족했고 무가 능하면 문이 거칠었다. 답답했다. 차라리 내가 있으면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맞다. 세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승은 바로 자신이었다. 어찌 이제껏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다음 문제에 부딪혔다. 조정 대신들에게 알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다. 스스로 스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두가 뒤돌아서서 비웃을 일이다. 자신이 세자에게 권신들 쥐어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러가는 자신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막 왕업을 이루려는 세자에게 그런 오명을 남겨줄 수는 없었다. 답을 구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날만 지나갔다. 세자가 아침 문안을 왔다. 언제부터인지 날이 밝아오면 은근히 세자의 방문을 기다렸다. 충령을 세자로 삼은 뒤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대화는 밤새 안부로 시작해서 종종 나란 일로 이어졌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상치 않게 총명한 답을 들을 때는 기쁘기도 했다. 종일이라도 곁에 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세자가 문흐를 마치고 방을 나갔다. 아쉬운 마음에 멍하니 장지문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문안이다. 빙글에 웃음이 나왔다. 스스로 생각해도 묘안이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안부를 여쭙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안하는 자리이니 신료들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신료들이 없으니 눈치 볼 것도 없이 무엇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지신사를 불렀다. 새 전각은 언제 완성되는가?
4~5개월은 걸릴 듯한데 재촉토록 가겠사옵나이다. 아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4~5개월이 남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체 없이 자리를 물려주고 궁궐 밖으로 거처를 옮기면 몇 달은 편히 훈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신사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보이자 별것 아니라는 듯이 손짓하고 물러가도록 했다. 사방침에 턱을 괴고 생각했다. 어디가 좋을까?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안 되고 작지만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이곳저곳을 떠올리면서 은근히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종은 대신들을 불러 세자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앉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놀랐다. 임금이 팔팔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신료들이 명을 거둬달라 간청했지만 태종은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도리어 꾸짖었다. 과거에 있었던 양위 소동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세자가 목이 매도록 대성통곡하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몰려온 대소신료들이 편전 앞마당에 엎드려 울며 소리쳤다. 소용없었다. 대궐 안팎이 종일토록 시끄러웠다. 상왕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새 임금에게 궁전을 내주는 건 당연한 순서였다. 내간을 불러 연화방에 있는 옛 세자전으로 이어하겠다고 명을 내렸다. 왕비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뒤늦게 알게 된 왕비가 가슴을 치며 하소연했지만 태종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갑작스레 임금의 거처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화방은 연화방대로, 궁궐은 궁궐대로 난리를 피우다가 오후부터 이사를 시작했다. 경복궁에서 연화방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밤늦도록 횃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진 듯했던 소동도 며칠 지나자 수그러들었다. 밤을 새워가며 이사를 했을 정도니 상왕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다. 느닷없이 옥좌를 물려받은 세종은 종묘에 제사를 지내거나 군사훈련을 칠람하는 날 등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연화방으로 문안행차를 했다. 안부를 나누고 나면 두 임금은 자연스레 나란 일을 논했다. 중요한 사안은 그날이 대화 주제가 됐고 그럴 때마다 태종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빠짐없이 전했다. 스승 자격으로 치자면 고려조 우왕 때 불과 16세로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고 말 위에서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세운 무장이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개국 초에 명나라와 오해가 생겨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경사에 들어갔다. 궁궐을 떠나던 날 평생 전장을 누비던 아버지가 다시는 못 볼 자식이라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분노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기다리며 임금 자리에 올랐다. 이보다 더 절절한 스승이 있겠는가? 세종은 아버지의 학식과 무공, 겪어온 삶을 잘 알기에 단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 말씀이 길어지는 날에는 저녁 수라를 상왕전에서 들었다. 에? 저녁을 드실 정도면 하루 종일 계셨다는 건데. 어떤 날은 오전, 오후 2번씩이나 행차하기도 했다. 조정에서 시급히 아를 일이 생기면 육조 대신이 직접 상왕전으로 말을 타고 달렸다. 젊은 세종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네, 그러고 보면 태종 이방원이야말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런 왕이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둔 세종이 태종에게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종이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자 태종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울산진에 왜구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거긴 거주하는 백성이 너무 적소. 태종의 말투가 달라졌다. 이제는 세자가 아니라 임금이니 상왕이라 해도 하대를 할 수는 없었다. 관찰사도 그 점을 염려하고 있사옵니다. 태종이 사방침을 톡톡거렸다. 고려 말엽부터 빈번해진 왜구 침략은 상왕에게도 속을 썩이는 일이었다. 관찰사가 누구지요? 신상이옵니다. 신상. 관찰사가 울산진에 다시 병마사를 두자는 의견이온데 세종이 말끝을 흐리다가 의심난 표정으로 물었다. 하운데 왜구들이 인적도 없는 곳을 염탐하는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소. 굳이 사람 없는 곳을 살피고 있다면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살피는 것이겠지요.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은밀히 배댈 곳을 찾는 것일게요. 아, 염탐하던 마을 부근에 귀화한 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오. 아니면 과거에 외인들과 접촉했던 백성이 있거나 하오면 그곳 백성과 연결이 있을 거라 여기시옵니까? 귀화한 외인들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오. 사실로 확인되면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일이고. 배가 바닷가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없는데 육지에서 멀다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보이옵니까? 꼭 사람을 봐야만 하오. 배가 어두워질 때까지 머물러 있었으려면 서로 간에 횃불을 썼을 것이오. 아, 횃불. 세종이 탄식했다. 관찰사의 짧은 계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내기 어려웠다. 적의 무리 속에 내 사람이 숨어 있다면 싸움의 승기를 잡을 수 있어. 용간을 말씀하시옵니까? 그렇소. 태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먼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종은 다음 말이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상은 윤희와 이초를 아시오. 자세히는 모르오나 난을 일으키려 했던 자들로 알고 있사옵니다. 왕가인은 모르겠사옵니다. 생각해보니 주상이 12살 때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거론됐을 것 같으려. 하오면 들었어도 기억에 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전조 때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 숨어들어가 고황제를 만난 일이 있었소. 예? 난을 일으키려 한 자들이 어찌 황제를 만날 수 있었사옵니까? 대담한 자들이지요. 할아버님이 명나라를 치려한다고 밀고 하니까 고황제가 놀라서 불러들였어. 그런 황당한 말을. 세종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고려 말 이성계가 폐위된 창왕의 후계자로 정원 부원군 왕균의 아들 왕료를 추대했다. 하지만 반대파에서 왕료의 추대를 거부하면서 몰래 윤이, 이초를 명나라에 보내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밀고 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성계를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명나라를 끌어들여 판을 뒤집을 속셈이었다. 때마침 고황제는 고려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유를 의심하고 있어 이들의 말에 귀가 쏠깃했다. 태종이 말을 이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윤희 이초는
목은 이색도 왕요의 즉위를 반대했다고 밀고 했는데 왕요가 왕실 후손이 아니라 우리 이씨 가문 혈족이라 반대했다는 거요. 왕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모두를 속이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이요. 하면 왕요가 참으로 우리 가문이옵니까? 무슨 말씀이시오? 허황한 얘기지. 왕요의 아버지 정원무원군은 전조 신종의 후손이고 모군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어.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요? 모군이 할아버지를 반대하긴 했지만 왕요가 왕실 혈족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우리 가문 혈족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요. 애초부터 윤희 이초가 고황제를 끌어들이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죠. 어이가 없사옵니다. 하면 고황제가 그 말을 믿었사옵니까? 아랜다고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소. 중요한 일이니 확인해 봐야지. 한데 당시 조정에서 왕요가 즉위한 사실을 알리려고 왕방과 조반을 명나라에 보냈는데 그때 막 경사에 도착했죠. 때마침이요? 그렇소. 해서 황제가 두 사람을 불러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조반이 벌쩍 뛰었죠. 그러면서 함께 온 왕방이 왕종이니 윤희 이초와 대지시켜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황제에게 간청했소. 들어주었사옵니까? 들어줬소. 조반이 중국말을 잘한 이유도 있겠지만 황제도 진실이 뭔지 궁금했겠지요. 천만 다행이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웃음소리에 세종이 눈을 크게 떴다. 어이 웃으시옵니까? 천만 다행이라니. 세상 일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오.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면 누가 거짓을 했는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옵니까? 생각과 현실은 다르오. 윤희 이초는 황제 앞에서 왕방과 조반을 마주했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 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반가름이 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사옵니까? 세종이 고개를 갸웃하자 태종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윤희 이초는 왕방의 꾸짖는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개경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오히려 대놓고 무시하면서 왕방과 조반이 할아버지와 함께 가짜 왕을 옥좌에 앉혀놓고 그걸 고하러 온 거라고 황제에게 잠소를 해댄 거요. 하, 주상이라면 누구 말을 믿겠어? 세종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쉽지 않지요. 네, 윤희 이초가 참으로 교묘하게 둘러댔사옵니다. 그래서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한 것이요. 왕방과 조반도 윤희 이초가 그런 꾀를 부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조반이 왕실 혈통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황제는 믿어주질 않았어. 난감했게 싸웁니다.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소. 해서 황제가 판단을 미루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윤희 이초가 할아버지께서 살해한 조정 대신들이라고 거짓 명단을 만들어서 바쳤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이옵니까? 살아있다 뿐이요. 배당을 지어서 매일 몰려다녔는데. 명단에 누가 있었사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모근과 권근, 조민수 등 한 10여 명은 이미 죽었다고 했고 우현보 등 9명은 귀양을 갔다고 했지요. 그렇게나 많이요? 어지간한 조정 중신들을 다 올렸다고 봐야죠. 한데
고황제는 자기도 익히 알고 있는 모근이 죽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요. 예? 고황제가 모근을 어찌 알았사옵니까? 모근은 원나라 과거에도 합격하고 전조 향시에도 합격한 수재였소. 해서 장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것을 고려하고 명나라에 갔었는데 그때 고황제가 모근의 명망을 듣고 환대했던 일이 있었지요. 원나라 과거에 합격했다는 말 때문에 그랬는가 봅니다. 그랬을 겁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 어쨌든 황제는 모근이 죽었다고 하니까 왕방에게 모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왕료가 고려 왕실 혈통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명을 내렸지요. 조정에서 많이 놀랐겠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때 막 왕위에 오른 공양이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했겠어. 하면 갔사옵니까? 직접 가진 않았지요. 그해 말에 삼봉이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 왕료가 왕실 혈족이 맞고 모근은 잘 살고 있다고 해명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문제는 황제가 의심이 풀렸으니 조선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답을 내려놓고도 무슨 꿍꿍이 속인지 윤희 이초를 개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요. 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옵니까? 그건 아니고 황제가 자기 땅 남방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어. 예? 유배로 끝날 죄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렇소. 황제를 농락했으니 유배가 아니라 잠수에 처할 죄였죠. 한데 그 자들은 잠수시키지 않은 이유에 바로 황제의 음흉한 속셈이 들어있는 것이요. 아, 황제의 속셈이요. 세종이 놀란 눈을 했다. 황제를 농락하고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스치는 말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비슷한 글귀조차 읽어본 적이 없었다.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면 그 속셈이 무엇이옵니까?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음, 주상은 고황제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지요? 예, 본래 이름은 주원장이옵니다. 홍건적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사옵니다. 가난한 농군 자손으로 태어나 부모가 일찍 죽자 절에 들어가 탁발승을 하다가 홍건적에 가담했사옵니다. 그렇소. 일개 병사로 싸우다가 홍건적 두령 곽자흥의 눈에 들어 승승장구하던 중에 곽자흥이 병들어 죽고 그의 아들도 갑자기 죽으니까 예상치 않게 일인자가 됐소. 아마도 그게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소. 그렇게 해서 잡은 병권으로 중원을 차지하고 명나라를 세워 황제가 된 게 아니오. 그러합니다. 그런데 고황제는 중원에서 싸웠지만 북쪽에서 원나라와 싸우던 홍건적이 또 있었는데 그것도 아시오. 알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싸움의 패에 밀려 내려오다가 엉뚱하게 고려로 쳐들어와서 개경을 점령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격파하고 개경에 입성하셨사옵니다. 맞소. 헌데 그 일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첫째는 그 전투에서 할아버지께서 홍건적 두목의 사유와 관선생을 죽였는데 그게 고황제 뇌리에 남았다는 거요. 고황제가 살아생전에 두 사람 제사를 거르지 않고 지냈다니까 그 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는지 짐작할 만하지요. 결의를 나눈 사이라도 됐던가 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여하튼 전장에서 죽은 장수가 한둘이 아닌데 유독 그 두 사람을 죽음을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요. 원한을 품은 게 맞는 것 같사옵니다. 하오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옵니까? 고려에 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아, 이해가 되옵니다. 중원의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황제가 됐는데
소국인 고려한테는 패했으니까요. 그렇소. 황제가 얼마나 분하게 생각했는지 고려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는 거요. 해서 황제가 그 두 가지 일로 늘 복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 바로 고려군이 20만이었다는 거지요. 20만 군이요? 그렇소. 그건 지금의 명나라도 쉽지 않은 숫자요. 하오면 전조에서는 어찌 그 많은 군사를 모았사옵니까? 실제로 모았다고 보긴 어렵지요. 예? 기가 막힌 얘기요. 병든 자와 늙어서 군역이 해제됐던 자들까지 살아서 걸을 수 있는 자는 모조리 명단에 넣어서 수를 채웠다 하오. 심지어는 엊그제 죽은 사람이라도 이름만 대면 모두 포함시켰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하니 홍건적 20만 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숫자를 채운 게 아니겠어. 어떤 형편이었는지 상상이 되옵니다. 와,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약간의 네, 전쟁이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네, 쓰기도 하네요.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전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의심은 저도 가끔 합니다만 그렇게 믿을 수는 없겠지요. 심지어 눈으로 직접 저희가 본 것도 아니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겠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데 주상이 알아야 할 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들 숫자보다 동원되는 백성들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요. 예?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세종이 놀란 눈을 하자 태종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병사들이 전국에서 모였을 테니 경상도나 전라도 끝에서 출발했다면 개경까지 가는 데만도 보름은 걸릴 게 아니겠소. 그렇사옵니다. 굶지 않고 가려면 식량도 있어야 하고 계절에 맞는 여분의 의복과 침구나 신발 석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모두 있어야지요. 헌데 그걸 모두 등에 지고 갈 수 없으면 수레에 실어야 할 텐데 전장에 나가는 병사가 수레를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소.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요.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이 동원되는 건데 그건 일개 병사의 경우지만 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데 주상이라면 군량미를 얼마나 조달하겠소. 한 달치요 아니면 1년치요. 천섬이든 만섬이든 마소를 동원해야 옮길 수 있을 텐데 하면 마소의 먹이는 누가 마련하고 누가 죽지 않게 돌보겠소. 옷을 입는 옷을 깁는 자야 바늘과 실만 있으면 그만이지만 창과 칼이 망가지면 화덕과 불무가 있어야 하고 우마차를 고치는 자는 여분의 바퀴도 필요하지 않겠소. 그뿐이요? 병사들이 잠잘 군막도 있어야 하지만 밥 지을 솥단지에 그릇도 있어야 하고 소금과 장 항아리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는 중에 혹여 아프고 다치면 누가 돌보겠소? 백성이 필요한 이유를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게요. 해서 10만이니 20만이니 군왕 앞에 늘어서는 출정을 고하는 군사들만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닌 것이요. 세종은 무안해서 고개를 숙였다. 소자가 미처 깨닫지 못했사옵니다. 아바마마. 이따금 강물을 떠나는 아버지의 위용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은 했어도 도성 밖으로 줄지어 나가는 수레의 노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강무에 늘어선 수레가 그러할진데 전쟁이야 오죽하겠는가.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태종이 말을 이었다. 병가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숫자가 적군보다 5배는 많아야 한다고 했으니 고려군이 20만이면 명나라 군사는 100만이 있어야 하오.
하면 황제가 동원할 백성들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것이요? 너무 많아서 상상하기도 어렵사옵니다. 그렇지요. 고황제는 그렇게 큰 공력이 들어간다는 걸 잘 아니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 생각지도 않게 윤희 이초가 제 발로 걸어와 솔깃한 얘기를 해주었소. 대단한 일이었나 봅니다. 대단하기보다는 상황에 잘 맞은 거지요. 고려군이 몇만 안 된다고 했으니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랬겠사옵니다. 게다가 그 자들은 황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잊지도 않은 사실까지 부풀려 알려주었어. 그게 무엇이옵니까? 모두 허황한 얘기요만 흉년이 너무 오래돼서 군량미가 다 떨어졌다거나 개경 성곽이 무너졌는데 다시 쌓을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병사들은 장수의 명도 서지 않는 오합지졸이라서 황제군이 가기만 하면 바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부추긴 거요. 철저히 배반했사옵니다. 제 놈들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셈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개경에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 아무한테나 물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당연하지요. 그 여우 같은 자들이 말하기를 밀서를 써줄 테니 자신들이 일러주는 대신을 찾아가 확인해 보라고 한 거요. 할아버지 쪽 대신들에게 물으면 바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요. 참으로 교활하옵니다. 꽤가 대단한 자들이었어. 황제 입장에선 그럴듯하게 들렸을 거요. 게다가 사신이 개경을 다녀오면 모든 게 드러날 텐데 설마 거짓을 아뢰랴 싶었겠지요. 의심하기 어려웠겠사옵니다. 그렇지요. 황제는 드디어 복수의 길이 열리는가도 싶었을 거고 한편으론 고려군 실태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윤희 이초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둘을 앞세워 고려를 치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거지요. 해서 자명에 처하지 않고 살려둔 것이었어. 아, 황제의 복수심이 대단했사옵니다. 세종은 비로소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론 놀랍기도 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처럼 단순히 난을 일으키려 했던 자들로 기억될 수준이 아니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하면 왕효가 실제로 왕실혈족인가 하는 것은 큰 관심사도 아니었을 듯한데 무슨 이유로 왕방과 조반을 개경까지 보내 증거를 가져오라 한 것이옵니까? 그야 정벌에 나설 명분으로 쓰려던 게 아니었겠소. 왕효가 왕실 혈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모반 세력을 징벌한다는 구실로 말이오. 한데 삼봉의 해명으로 정통성이 확인되고 나니까 더는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 후로는 적통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사옵니까?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제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은연중에 드러난 일은 있었어. 당시에 밀직 부사를 지낸 강회백이 명나라에 다녀와서 황제의 말을 전했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왕을 세우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고 폐위도 저희 마음대로 하니 중국은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요. 애초부터 관심사가 아니었군요. 그렇소. 오직 고려에 대한 복수심만 있었을 뿐이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옵니다. 고황제가 그토록 고려를 칠 생각에 집착했다는 게 말이옵니다. 어이없지요. 우리가 자기들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쳐내려왔다가 패한 것일 뿐인데도 그랬으니 말이오. 아바마마 말씀을 돌이켜보면 20만이라는 숫자가 큰 방패 역할을 한 것이옵니다. 큰 역할을 했지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고황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했는지 연왕에게 내린 명에서도 알 수 있었어. 당시의 연왕이 누구였는지 아시지요? 지금 황제 자리에 있는 주체가 아니옵니까?
맞소. 황제가 연왕으로 봉직할 때 북평에 궁궐을 짓느라고 대대적인 역사를 벌였소. 일이 한참 진척되고 있었는데 뒤늦게 고황제가 그걸 알고 크게 노해서 20만 고려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요. 참으로 두려워했군요. 참으로 두려워했군요. 그렇소. 해서 곧바로 역사를 중단했고 그 말이 개경까지 전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만하지 않소. 적을 속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적도 똑같이 주상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명심하겠사옵니다. 하오면 윤희 이초가 써준 밀서는 전달됐사옵니까? 사신이 개경으로 가져가긴 했는데 엉뚱하게도 조정의 밀서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졌어. 예? 사람이 없어지다니요? 그렇게 됐지요. 그때는 윤희 이초와 공모한 자들이 밝혀졌을 때였어. 주모자가 절제사 김정연이었는데 김정연은 왕방과 조반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윤희 이초 사건을 알으니까 놀라 도망가 숨어버린 거요. 밀서가 김정연에게 전달될 것이었군요. 그렇소. 김정연은 윤희 이초가 명나라에서 대군을 이끌고 오면 개경에서 군사를 모아 합세하기로 했던 자였소. 나름대로 계획은 철저했사옵니다. 물론이지요. 다만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발각될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거지요. 그렇게 김정연이 숨어버려서 사신이 밀서를 내밀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신은 명나라로 돌아가 김정연이 도망갔다고 사실대로 고했소. 하니 윤희 이초가 난감하게 된 거지요. 자기네 일파 중에 누가 조정에 남아있고 누가 발각됐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일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죽거나 유배를 갔다는 자들에게 밀서를 보여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일이 꼬인 겁니다. 일을 거짓으로 꾸미면 끝까지 짜맞추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오. 그 자들이 또 꾀를 냈어. 예? 또요? 김정연이 도망갈 정도로 할아버지가 반대파를 처형하고 있으니 자기들 말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한 거지요. 하면 황제가 또 속았사옵니까? 속았지요. 삼봉이 그자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는데도 황제는 군사와 군비만큼은 사실이라고 믿은 거요. 그거 참... 윤희 이초는 황제가 자기들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누구에게 밀서를 전해줘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조정에 남아있는 대신들 명단을 구해달라고 했소. 잔꾀가 끝이 없사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황제 자신도 고려군의 실상이 궁금하니까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왕가인이었소. 아, 왕가인이요? 용간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요. 세종이 눈을 크게 떴다. 지금까지도 긴장하고 들었는데 용간 얘기가 이제야 시작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적의 무리 속에 내 사람이 숨어있는 용간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음을 퍼뜩 깨달았다. 어느새 점심때가 됐다. 태종은 왕가인 이야기가 길어질 것이라며 훈사를 중단하고 내금위장을 불러 병조판서에게 울산진에 대한 명을 전하도록 했다. 잠시 후 상황전에서 내온 점심수라를 들고 부자가 함께 뜨락을 거닐었다. 태종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주수가 끝나면 강무를 해야 하지 않소. 유념하고 있사옵니다. 지난해에는 아바마마께서 9월 말에 이천과 미원에서 강무를 하셨사옵니다. 오, 그걸 기억하고 있구려. 한데 금년에는 주상이 할 일이 많으니 어려울 것이고
명년 봄에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겠사옵니다. 세종이 기쁜 마음으로 답했다. 아버지와 함께 강물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 두 임금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태종이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왕가인 얘기를 했었지요. 예, 황제가 왕가인을 찾아냈다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맞소. 명나라는 윤희 이초를 유배 보낸 일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럴 수가 없었어. 황제가 고려군 실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렇지요. 해서 고 황제가 개경에 보낼 인물로 찾아낸 게 바로 요동에 있던 왕가인인데. 요동이요? 왜 놀라워? 어째서 황실 신하가 아니라 요동 사람이옵니까? 한국에도 신하들이 많지 않사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왕가인은 본래 우리 집안 가신이었소. 한때는 할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셨는데 황제가 그걸 역이용하려 한 거지요. 놀랍사옵니다. 요동 사람이 우리 집안 가신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황제가 역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그렇사옵니다. 할아버님을 모셨다는데 소자는 이름자도 들은 기억이 없사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땐 주상이 어리기도 했고 조정일에 관여를 안 했으니 말이요. 신료들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언급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대적하려면 용간했어야 하오. 물론 큰 나라도 마찬가지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말이요. 고황제라 해도 그렇사옵니까? 이르다 뿐이요. 고황제는 전쟁터에서 건국 기반을 다졌으니 더욱 그렇소. 싸움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데 염탐 없이 적을 알 수 있어? 아니, 전쟁을 많이 했다면 누구보다도 용간에 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윤희 이초를 봐도 그렇지요. 황제가 용간을 생각지 않았다면 바로 참수했을 겁니다. 참으로 용의주도한 사람이옵니다. 그러니 나라를 세우고 황제 자리까지 오른 것이 아니겠어. 하나, 황제에게 윤희 이초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왕가인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왕가인이 없었다면 우린 고황제의 침략을 비하지 못했을 것이요. 전쟁을 막았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전쟁을 막은 것이요. 참으로 놀랍사옵니다.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해질 일이지요. 어찌해서 전쟁을 막았다고 하는지 얘기해 줄 테니 들어보시오. 정말 궁금합니다. 세종은 잔뜩 긴장됐다. 유학경전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서책을 끼고 읽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태종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전조 때 할아버지께서 요동성을 함락시키셨는데 그걸 아시오? 예, 요동성도 함락시켰지만 어떤 싸움에서도 패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사옵니다. 맞소.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켰을 때는 불과 2천 기병으로 격파하셨고 원나라가 더 큰 군을 앞세워 평안도에 침략했을 때는 의주에서 물리치셨소. 그뿐만이 아니오. 왜군이 해풍까지 쳐들어와서 개경을 위협했을 때 최영이 막으려다가 위기에 빠졌는데 할아버지께서 격퇴하셨고 왜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운봉에서 섬멸시키셨소. 적장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황산대첩을 말씀하시옵니까? 그렇소. 외장 아지발도가 기세 등등한 걸 보고 할아버지께서 활을 쏘아 투구를 벗겨버렸소. 그리고 바로 다음 화살로 쏘아 죽이니 왜적들이 단번에 기가 꺾여 섬멸됐지요. 정말 대단하셨사옵니다. 아지발도가 군선 500척으로 쳐들어왔다가 살아 도망간 자가
100여 명도 안 됐다는 것도 아시오. 그런 정도였습니까? 세종이 놀라 되물었다. 황산대첩에서 크게 이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사실까진 몰랐다.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였다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셋째 아들이었기에 할아버지께서 크게 이기신 전쟁이라는 말을 듣고 뿌듯함만 느꼈을 뿐이었다. 나란 일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건 위험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 때문이다. 세종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본궁으로 돌아가는 건 까맣게 잊었다.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왕가인은 할아버지께서 요동성을 함락시키셨을 때 항복했던 적군 장수였소. 아, 요동군이었군요. 그렇소. 그때 왕가인이 할아버지 인품에 단복해서 수하가 되기를 청했는데 할아버지께서도 한눈에 사람됨을 알아보시고 걷어주셨소. 그는 무예가 뛰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전장에 나가 선봉에 섰고 돌아와서는 할아버지 뒤를 그림자처럼 지켰소. 훗날 할아버지의 천거로 밀직 부사까지 됐으니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거요. 어떤 인물인지 알겠사옵니다. 하운데 아바마마. 세종이 편치 않은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무엇이오? 말씀해 보시오. 할아버지께서 왕가인을 거둬주셨다는 것은 알겠사오나 고려군이 점령한 요동이 어찌 명나라 땅이 됐사옵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읽으면서 네, 지금 조금 살짝 뜨끔뜨끔 해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동 땅을 정벌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왜 지금 우리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아니지? 아, 이 책에서 네, 다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싶은데 네, 분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파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